그 다음에 우리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은 가장 중요한 거죠. 법률행위 목적 또는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 103조에 관한 겁니다. 103조. 이 103조는 말이죠. 첫째, 우리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반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효력 발생 요건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사회적 타당성은 우리 민법 전체에 걸친 일반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충 규제를 보시게 되면 이 사회적 타당성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다 해야 돼요. 응? 사회적 타당성. 그러니까 표를 찾아봐요. 표. 여러 작용 영역에서 논의되는 그걸 다 이렇게 적어놨죠. 친절하게. 그 표를 보시면 그게 법률행위 목적에서만 논의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두 가지는 앞에서 미리 배웠죠.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103조는. 이 103조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법률행위 목적의 영역에서는 목적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좀 기억을 해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게. 또한 판례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일반 규정인 그 문구가 사용되고 있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이런 말이 보인다고. 이것은 애매한 개념이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사회윤리적 개념이 법조문에 도입된 겁니다. 이 103조는 헌법에서도 논의해야 되죠. 기본권 규정이 직접 사인 간에 적용되는가에 관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압도적 다수설이 간접 적용설이죠.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본권에 관한 헌법 규정이 일반 규정인 민법 제2조나 민법 제103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인 간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3조의 의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에서도 거기 써 있듯이 표에 있듯이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부터 민법은 말할 것도 없고 상법, 노동법, 행정법 거의 모든 영역에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103조는. 그리고 우리 조문의 규정 형식으로는 103조의 한 특수한 경우에 불과한 폭리 행위의 금지를 연이은 그 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원래 그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는 행위도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죠. 근데 그것이 중요성을 가지니까 별도로 그걸 빼냈습니다. 그런 개괄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익히면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을 보면 103조의 의의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조심할 게 뭐냐 하면 이 103조는 말이에요. 그 첫 줄에 그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통설의 태도입니다. 반대설도 있고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여기 써 있죠. 그거를 녹색으로 네모쳐야 된다고. 엄청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게.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강행법규에 위반해버리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냥 무효죠. 당초.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런데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또다시 사회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거기 위반하면 또 무효라는 거예요. 그 첫째 줄 문구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즉 사회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게 뭐죠? 선량한 풍속부터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걸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문단은 제목이 뭐냐면 그 세 번째 줄에 그 이유죠. 그 이유.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건 왜 무효로 할까? 그 이유를 찾아본다 이거예요. 응? 그 이유를. 여러분이 쫙 읽어봤을 때 그 이유가 뭐예요? 응? 응?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의 제한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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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이상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 당연한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성문법 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도 모든 것을 갖다가 법조문에다가 기록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성문법 주의에서 법조문, 이게 정확하게 위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강행법규 말하는 거죠. 개개의 강행법규. 그러니까 일단 눈에 쉽게 보이는 개개의 강행법규를 찾아서 대비해 보다가 거기에만 위반되지 않으면 무조건 유효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규로 모든 걸 규정할 수 없으니까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규율하는 게 이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법 조문에는 말이에요,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 이런 거를 논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게 자주 나오는데, 문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만약에 어디 이렇게 써있으면 요 문구의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요것은 요게 가운데 이렇게 접속사로 들어가 있으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이쪽에 있는 거의 부분 집합이다, 그 얘기죠. 이 말뜻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ABC가 이거의 부분 집합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만 있다는 게 아니죠. 지금 이쪽에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계속 있어가지고 이거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완전히 다 예를 든 게 아니라는 의미하고, 여기 예시한 것들이 이거의 일부분이라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 단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하면 어느 쪽이 더 큰 개념입니까? 사회질서가 크다고. 그리고 선량한 풍속은 뭐예요? 어떻게 해석해요? 사회질서의 일부분이라니까? 부분집합이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국어학적으로 이 103조를 분석하면 분명히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현재 이 통설 판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현재 이 통설 판례는. 근데 이것도 소설이 있어요. 이 기타를 무시하고 있는다. 이걸 무시하고 이 양자가 대등한 것이라고 읽는다. 대등한 것이라고 읽는다. 이용준 선생님이 그렇게 읽습니다. 이 양자는 다른 것이다, 서로. 이쪽의 건 선량한 풍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윤리 개념이고, 이쪽 게 사회경제적 법 개념이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니까 대등하게 따로 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압도적인 다수설과 우리 대법원은 선량한 풍속이 사회질서 일종이다, 이거예요. 거기 여러분 빨리 읽어봐요, 로마자 2번을. 그 구조가 핵심 구조다. 로마자 2번에서 우리가 깨쳐야 될 거는. 이 소설에 대해서는 보충 교재를 나중에 참조하시고, 거기까지 알아내고, 로마자 3번에서는 뭐냐면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 어떤 게 사회질서 위반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5번째 줄에 이게 일반 조항이라는 거예요. 일반 조항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 개괄 조항, 백지 규정이라고 한다. 그게 깨알 것이에요. 일반 조항이 나오면 내가 지난번에 민법 2조로 설명해서 한 내용이 뭐죠? 판례가 중시된다는 겁니다. 판례에 의해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응? 여기 또 써있죠? 밑에서 네 번째 줄 읽어봐요. 응? 215페이지. 또 써있어.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는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판례의 태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충규제 243페이지부터 거기 위에는 요약을 해놓고 본문에는 밑에 판례들을 많이 인용해놨죠. 판례들을 244페이지까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만을 다 찾아놨어요. 옛날 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판례가 중요하다. 교과서로는 216페이지부터 좀 풀어놓으셨죠? 218페이지까지.
그거는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입니다. 내용. 이거하고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되는 게 218페이지에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이 나오죠. 모습. 모습이 나와 이상하게. 응? 그럼 사회질서 위반 내용하고 모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은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보충교재 246페이지 그 표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걸 뭘 보면 하냐면 218페이지 바로 3번을 가만히 보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과의 관련에 의해서 그게 있죠. 그래가지고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게 법률행위 목적이냐 뭐 등등 뭐 권리 남용의 정도냐 이런 식으로 그거와 관계 있는 거라고. 근데 보충교재 쪽에 이제 좀 자세히 여러 가지 써놨다는 것 뿐이지. 예, 그 내용이에요. 사회질서 위반의 그 내용하고 모습하고를 구별해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되고 몇 가지 유념할 게 있다. 유념할 게. 우선 216페이지에 그 앞에 건 여러분이 읽어보면 압니다. 그건 뭐 별거 아니고 앞에 없구나 참. 그러고 216페이지 A번에 보면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거 뭐 이래가지고 근데 거기를 가만 보면 핵심이 되는 내용이 부동산 이중 매도라고 써있죠. 부동산 이중 매매. 그죠? 이 부동산 이중 매매는 이렇게 섞어서 써놓으셨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이거 주관식 문제로 전형적인 문제 중 하나죠. 부동산 이중 매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이거는 보충교재 245페이지에 별도로 정리해놨어요. 별도로. 그죠? 일목요연하게. 부동산 이중 매매. 근데 여러분이 그거 대충 읽어보면 알지만 거기 다 그냥 뒤에 배우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괄적인 것만 설명한다. 개괄적인 거. 저걸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저게 무슨 문제냐는 말이에요. 채권행위, 물권행위와의 관계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집을 한 채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죠. 이걸 A 건데, A가 이걸 맨 처음에 B한테 팔아먹었어요. 여기서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매매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소유권을 다 넘겨줬다는 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채권행위, 채권 계약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집을 이 똑같은 주인이 또 팔아먹었어, 또, C한테. 이게 유효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법리적으로. 이건 채권 계약은, 채권 행위는 약속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죠. 지난번에 잠깐 그런 말 했죠. 약속은 무한정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서구 오랑캐들의 발상이 그거예요. 3번 팔아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약속은. 나중에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실제로 지키기를 맨 처음에 팔아먹은 사람한테 안 지키고 여기다 넘겼어요. 여기다가. 소유권을 아예. 등기까지 여기다 해줘버렸다고. 처음에 약속만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2번 판 다음에 실제로 넘기기는 이 사람한테 넘겼다 이거예요. 소유권을. 등기를 이전해줘가지고, 이전 등기 해줘가지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우리 물권법상 등기를 갖춘 C가 소유권자가 됩니다. 2개 다 유효했고. 그럼 이게 유효하게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보호받냐 이거예요. 이 사람 뭐 샀는데 일이 넘겨주면 유효하다. 그럼 나는 지금 못 산다. 그럼 끝이냐 이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이게. 이 사람 무슨 구제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 사람 구제인데 이게 유효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좀 복잡한데 그냥 대충만 알아도 여기서 뭐 뒤에 제도를 모르면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원래 이게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담보 책임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문제가 돼요. 담보 책임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담보 책임은 이게 지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매매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매매 계약 성립한 이후에 일이 팔아가지고 잘못된 거죠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매매 계약 성립하기 전에는 이게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야 원래 A, B 사이에. 이건 후발적인 겁니다. 하자가. 후발적이라고. 아까 원시적 후발적 배웠죠. 후발적인 이 경우에 하자에는 담보 책임 적용 안 돼요. 담보 책임 문제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 담보 책임 안 되면 안 되고 후발적인 불능이면은 아까 그 불가능 아까 배운 적 있죠. 이게 그거 관계되는데 이 경우에 사실상은 불가능이 아닌데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완전히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 집을 다시 이 사람이 이렇게 넘겨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미 이 사람은 자기 주인도 아니죠. 이 사람 넘어가 버려가지고
불가능이라고. 그 후발적인 이행불능이 채무불이행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채무불이행으로 구제받는다. 이게 또 후발적 불능이니까 후발적인 모든 불능에 A에게 유책 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경우에 대상청원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나중에 채권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대상청원권도 검토가 된다. 그래서 유효할 때는 이렇게 검토가 됩니다. 그럼 되게 쉽네 이거. 문제는 뭐냐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항상 유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 넘어간 게. 그 유효하지 않은 것 중에서 103조와 관련된 게 뭐냐 하면 이놈이 뻔히 이 집을 A가 B한테 먼저 팔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여기를 옆구리를 북북 긁어가지고 꼬드겨가지고 말이에요. 그거를 나한테 팔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실제 현실에서. 이런 경우는 우선 선량한 풍속기타 사비질서에 어긋납니다. 어떤 물건이 남에게 이미 팔린 걸 알면서도 그 주인을 살살 꼬드겨가지고 야 내가 500원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기타 사비질서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원래 요걸 빼놓고 요것만 보면 A는 나중에 이 계약을 맺었으므로 나중에 이 집의 소유권을 B에게 넘겨줄 임무가 있죠. 임무. 그죠? 제대로 넘겨줄 약속대로. 약속행위, 매매계약, 채권행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A가 어떤 임무가 있어요. 임무가 있는데 이 임무에 위배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임무에 이것을 줄여서 배임이라고 한다. 배임. 위배하게 한다. 그래서 배임. 임무 위배를 줄여서 배임이라고 한다고. A가 B한테 집의 소유권을 넘겨줄 임무에 위배하도록, 배임하도록, 배임하는 A의 배임하는 행위에 C가 꼬드긴다든지 뭐 등등등등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알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다. 가담. 가담. 담자는 이걸 써야 되나 저거 써야 되나 허리다 이거? 아니야 이거. 맞기도 하고 하고. 담자가 이 앞에 붙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게 갑자기 걸렸네? 이거 같은데? 그래서 컴퓨터 쳐냈더니 이런 생긴 거야, 이거. 이 배임행위에, 그러니까 A의 배임행위의 두 번째 매수인이 제2매수인이라고 그래요.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면, 이것은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는 얘기예요. 확고한 태도. 이 경우에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지금 103조에 대한 공부니까 배임행위 적극 가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이론을. 알겠습니까? 그게 거기 그 보충교재의 그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그 배임행위 적극 가담론이라는 말뜻만 알면 됩니다. 뭘까 이게? 교과서에서도 배임행위의 가담이란 말이 나오죠. 배임행위의 가담.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무효가 됩니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돼요. 이게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이 등기가 여기서도 못 넘어가요. 원인행위가 무효. 이 경우는 이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지금 무효가 되는 건 앞에 채권 계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채권행위가. 그럼 뒤에 넘긴 건 물권행위인데 요게 무효가 되면 요게 덩달아 무효가 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더 앞에서도 배웠죠. 추진행위 배울 때 유인행위, 무인행위. 근데 곽윤식 선생님이나 우리 대법원은 이게 무효가 되면 덩달아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소유권 넘어갔던 건 무효예요. 소유권 넘어갔다고 생각했던 게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도로 이쪽에 있는 거죠, 아직도. 이게 넘어간 게 무효니까. 이쪽에 있으면 이제 구제 방법이 달라지죠. 이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면 되죠, 그냥. 소유권 여기 있으니까. 불능이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 이것도 간단하죠. 가만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소유권 안 넘어갔으니까 달라고 하면 돼, 이제. 근데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이게 등기가 이쪽에 가 있다고. 등기가. C한테.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둘이 짜고 소유권을 넘긴 놈들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화 걸어가지고 야, 배임행위, 적극 가담이 무효라는 건 너네 알지? 빨리 등기 제대로 갖다 놔. 이렇게 하면 아, 그게 무효였구나. 큰일 났네. 갖다 놔야 돼. 갖다 놓을 것 같아요? 이 둘이 짠 놈이죠. 보나마나. 아까 말했지만 네가 그렇게 법을 잘 알아? 너 법대로 해봐. 이렇게 버틴다고 이게. 버텨요. 너 잘 알면 네가 만들어 해봐. 이렇게 버틴다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거. 등기 안 옮겨놓으면 이렇게 못 가요, 이렇게. 이 버티면 어떻게 하냐, 버티면. 아, 쉽게 이렇게 뭐 전화 걸었더니, 아, 잘못했군요. 등기 옮겨 좀 이렇게 넘어오면 돼요, 그냥. 이놈이 해줄 리가 만만 놈이라고, 이게. 원래도 이게 둘이 짜고 넘긴 거죠, 둘이. 이 나쁜 놈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판례는 2중, 3중으로 무리한 해석을 감행합니다. 통솔하고. 이 경우에 B는 말이에요. B는 404조 이하의 채권자 대위권, 특정 채권의 보존을 위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가지고 A가 이쪽에 대해서 등기 넘겨달라고 하는 걸 갖다가 대신해서 이렇게 넘길 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일단 처음에. 대신해서. 그런데 그 자체도 문제지만 대신해서 넘겨달라고 해서 판결을 얻어가지고 넘기면 될 것 같지만 이때 무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심각한 문제가 뭐냐는 말이에요. 이게 둘이 짜고서 어떤 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둘이 짜고 746조에 걸려요. 746조 읽어보라고. 뭔가 그게. 불법한 원인으로 급부가 이루어지면 이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써놨다고 여기다가. 이 경우에 둘이 짜고서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은 거죠, 이거. 이거 못 달라고 그래, 이걸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걸 안 달릴 때 대신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 사람한테 못 달라는 걸 대신할 수는 없는 거냐, 이게. 법리상. 그래갖고 이게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고, 이게 못 달래, 이거. 원래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달래는 것 같다가 딴 사람이 대신해서 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딴 사람이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걸 안 달라고 할 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 자신이, 주인 자신이 못 달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대신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건. 그래서 못 달려야 됩니다. 못 달려야 돼, 이거. 우리 대법원도 확고해요, 태도도. 그런데 말이에요. 대법원이 이 경우에는 이상하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게 엉켜가지고 지금. 곽윤식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판에는 그걸 색작해서 문장을 옛날, 이 앞판 교과서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그래놓고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놓고는 그냥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교과서에다가. 대법원이 그냥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 대법원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가니까. 딴 데서는 이 경우에 못 달한다고 말을 해놓고는 이 경우에 또 갑자기 달랜다는 거야, 느닷없이 대신. 아무도 설명을 못해, 이걸.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저걸 시험 문제 자꾸 내요. 그리고 이 시험 문제 주관식에 자주 나오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이 포인트가 뭐냐면, 대법원 판례들을 철학하고 있어야 됩니다. 논리 구조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답안지에 대법원 판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태도를 밝혀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든지, 뭐 잘 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다든지. 현재 그 유력한 대안으로 남아있는 게 두 가지. 하나는 이용준 선생이 주장하는 건데, 도대체가 말 같지 않은 소리고, 또 하나는 윤진수 선생이 주장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주장은 더 웃깁니다. 왜냐하면 초과상관 태우려고 완전히, 이 잡으려고,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과를 태워보자는 얘기인데, 갑자기 손해배상 청구권에 원물 반환을 집어넣자 그러는데, 그건 책임법의 체계 전체를 뒤흔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무도 안 따르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읽어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논문을 찾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금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건 세부적인 것보다도 이 줄거리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는 유효한데,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게 되면, 요게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돼, 이걸. 지금 103조 설명하는 중이니까, 지금.
이 케이스는 그리고 이 두 번 판 거 있죠. 이 케이스. 여러분이 이거를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아주 단정적으로 내 얘기할 거 하나 있어. 요즘 그 실무자들이 학교에 대거 들어가고 와서는 이 이론을 무시하고 이 케이스 위주로 뭘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초학자들이 법학도들이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 케이스 있죠. B한테 팔았는데 C한테 또롱인 거. 물권법의 표준 그 사례가 17개가 됩니다. 표준 사례가. 한 15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17개 중에서 16개의 문제가 이 문제에 관련된 문제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봐.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내가 설명한 요 케이스에서 요거에 관련된 거는 베이맥이 적극 가담 때문에 이게 103조 문제죠. 103조 문제 그냥. 그런데 이 문제를 가만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등기를 넘기니까 이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제받냐. 이거를 막는 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이거 매매계약 맺으면서 단순히 매매계약을 맺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넘겨도 무효예요, 다 이게.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또 나온다, 거기에. 그 다음에 이렇게 팔기만 했는데 요거를 잠깐 빼버리고 요 C를 빼버리고 채권 매매계약을 맺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이 상태에서 물건을 점유를 이전받아. 그러니까 그 가옥에 들어가 이 사람이 살면은 점유하게 되는데 들어가 살면서 등기를 계속 안 옮기고 있으면 이건 등기 채권권의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지금 말하는 문제를 그냥 그대로 뒤집어가지고 등기를 안 해가고 집에 들어가 살기만 있으니까 소유권은 정확하게 이 사람한테 있지 않죠. 등기가 이 사람 앞에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 쪽에서 이 사람한테 집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냐? 뭐 이런 문제도 있다, 불법법에 보면. 이건 다 같은 문제라고, 다 같은, 이 사안이 같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물권법 케이스의 모델링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 하나에서 물권법에 16개, 채권법에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20개의 그 복잡한 케이스가 이거 하나를 조금씩 변형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과서를 정확히 이해하면 이 20개의 케이스는 말이에요. 이게 학교에서도 자주 시험에 나오고 사법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거밖에 케이스가 없으니까, 이거 관련된 거는. 이거를 낱낱이 이걸 답안지를 외우는 놈들이 있죠. 이 미친놈들이 있던데, 아무 때. 이 사안을 가만히 놓고 이게 이럴 때 B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뭐 A, 이렇게 자기 혼자 연구하면 합니다, 그냥 저절로. 그거를 20개를 각별로 답안지를 외운다는 게 말이 돼, 그게? 그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그럼 문제 나올 때마다 다 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야 이걸 빨리 외워야 되겠다, 답을. 보충교재에 보니까 이중매매 잘 정리해놨다, 다다다다 외우고 써있다. 그러지 말라니까? 어차피 이것은 거기 나온 사례를 보면 알지만 저 뒤에 뭐 부당이득, 불법임금 이거 다 알고 나서 읽어보지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그냥. 당연히 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구만 이렇게 된다고. 케이스를 각별로 외우지 말라고요. 케이스 각별로. 내가 작년에 말이에요. 송독수 선생이 케이스 교재를 썼을 때 사람을 보고 트롯이 훌륭할 거다. 근데 며칠 전에 한번 읽어봤어요. 하도 심심해가지고. 잠자다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었구나. 화장실에 할 일이 없길래 그걸 쓱 빼가지고 앉아가지고서는 변기에 앉아서 읽어보고 있으니까. 조금 안 된 얘기인데 말이에요. 그걸 봐서 얻을 게 뭐가 나 사실 의심스럽더라고. 그냥 표준적인 교과서에 있는 말 그대로 옮겨놨다고 보니까. 문장 표현만 좀, 물론 저런 건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어떤 순서로 이걸 정리하고 논점을 어떻게 찾는가. 근데 내용은 내가 볼 때 그게 새롭게 그걸 몇만 원씩 주고 사서 봐야 될 이유가 뭔가 의심스럽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을 하면 원래 안 되는데 분명히 그래, 양심적으로 내가 표현할 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쓸데기 없는 거, 혈액적으로 그러지 말아요. 그냥 기본을 알면 됩니다, 기본을. 어떻게 따지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케이스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따져봐야 되는가. 뭐가 문제인지를 다 배운 다음에 먼저 다 배워야 됩니다, 먼저. 이론을. 뭘 아는 게 있어야 이걸 따져볼 거 아니야.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교과서 읽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건 전부 첩에 관한 얘기, 첩.
아, 첩. 아직은 교과서에 첩만 나오는데 내 생각에 3, 4년 지나면 교과서에 정부가 등장할 겁니다. 요새 같이 놀죠, 같이. 너만 바람펴? 나도 바람펴. 이래가지고. 지금 아직은 우리 전통사회적인 경향에 따라서 전부 첩에 대해서만 나와 있죠. 조금 더 내 생각에 교과서에 정부가 등장한다니까. 읽어보면 그거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 읽어가지고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첩계약 자체와 그게 파생된 건 다 무효인데 이걸 알아야 돼요. 첩도 사람이기 때문에 첩의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준다든지 첩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의 생존비를 주는 것은 다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 살리고 볼 일이죠.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애가 뱃속에서 말이에요. 수정할 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기 직전에 정자 쪽에서 한다는 소리가 야 우리가 결합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이게 반사회 질서행위가 될지 모르니까 하지 말자. 이거 피해갈 수 있냐 이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애 나온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애는 먹여 살려야 돼요. 그 얘기예요, 전벽이. 여러분 그 217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읽어봐요. 그게 뭐가 이해 못할 게 있어, 거기. 사람은 살려야 된다, 이거야, 하여튼. 첩도 먹고 살아야 되죠. 불륜은 하지만, 그렇다고 불륜 저지르면 넌 죽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 보통 사람의 법 감정에서는 그렇죠, 사실은. 특히 이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의 부인은, 속된 말로 그냥 그런 년은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속으로. 불불 끓어가지고. 그거는 감정적인 측면이고, 법적으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불륜을 막으면 되지, 그냥.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법학자들이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대부분의 불륜은 말이에요. 책임이 반반씩 있는 거죠. 반반씩 있어요. 만약 책임이 반반씩 없는 거라면 배우자 중에 한쪽이 정신병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병원에 진작에 들어갔어야지. 광적으로 섹스에 탐닉한 사람이 있죠. 불불 안 가리고 그냥.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이 심리학적인 어떤 상처를 입게 되면 그러니까 죽기를 하나고 자기 일을 하라는 거 내가 엉성하게 그냥 편한데 그냥 대충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람한테 주변 사람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줘가지고 환자를 만들어내는 수가 있어요. 아이 같은 거 잘못 길러가지고 요새 뭐 텔레비전 여러분 다 나오죠 뉴스에. 자기 자식을 갖다 3살밖에 안 먹은 애를 다리 밑으로 지지고 이래가지고 왜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걔가 그 치료해주고 키우면 정상적으로 잘할 것 같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 엄청난 상처를 받아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이제.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는 다리미로 지지는 것보다는 한강에 던지는 게 더 낫죠. 그런 측면에서는 말세입니다. 말세 내가 볼 때. 자식을 때리는 것도 문제지만 안 때리는 것도 문제다. 안 때리는 것도. 뻔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반쯤 죽여야 되죠. 잘못 저질 때는 교육상. 이 명분이 뚜렷하면 상관이 없어요. 때려도. 카드빚 보니까 뭐 몇 푼 되지도 않더구만. 카드빚 갚기 싫어가지고 자식을 한강에다 던져? 놀랍습니다. 놀라워. 그거하고는 밥 먹을 때 숨도 안 돌리고 떠드는 거하고 비슷해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건 뭐냐? 뭐 결혼하면 퇴직한다든지 너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으니까 너 퇴직한 다음에 뭐 3년간 딴 회사에 취직 못 한다든지 이런 그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계약들이 있어요. 실제 우리 현실 사회에 많습니다. 지금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돼가지고 많이 줄어들었는데 옛날에는 말이에요. 은행 같은데 여직원 취직하면 계약서에 써 있어. 결혼하면 퇴직한다. 그거 다 없어졌죠, 지금은. 그런 식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도. 특히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학생 때도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도 그런 게 있죠, 뭐. 어디 장학금 회사 거를 받으면, 졸업하고 거기 취직해가면 3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건 어떻게 되냐. 계약 효력이. 또 뭐, 아니면, 그런 장학금 안 받아도,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취직해서 뭐, 5년 근무해가지고, 뭐, 특근 보너스 이렇게 받게 되면, 유사 업종에 다시 재취업하지 못한다. 이런 걸 제한을 걸어놓는다고. 그런 것들이 뭐냐. 무효냐.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고.
218페이지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라는 건 뭐냐 하면 현재 진짜로 문제가 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건 뭐냐면 사찰이 존립의 필요 불가결한 재산의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무효다. 무효다.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전재산 양도 뭐 이랬는데 하나 조심을 할 건 뭐냐면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갔지? 네. 그건 해상도에서 나온 부분이라고 바쁘니까. 거기 보시면, 그 교과서에 밑에 나오는, 교과서에 있구나, 참. 218페이지 두 번째 줄에 전재산 양도한다는 계약하고 사찰이 그 임야 증여하는 거 있죠. 이것들은 기초가 되는 건 전재산을 양도한다는 건 나는 굶어 죽겠다는 얘기죠. 나는 굶어 죽겠다. 무효예요, 그건 무효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만나가지고 내 전재산을 너에게 주마. 그럼 무효라니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한 푼도 못 받아, 잘못하면. 무효니까. 사찰 문제는 여러분이 잠깐 이해할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회관념에 따르면 절이라는 것은 주변에 좀 이렇게 임야도 있고, 그래야 되죠, 절. 그렇잖아요. 어떤 절이 우리 보통 사람 생각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 딱 경내를 제외하고 전부 개인 소유의 임야들이다. 그래서 여기 뭐 보신탕집, 여기 뭐 낙지집 이런 게 세워도 괜찮다. 이상하단 말이고, 그러니까 최소한 사찰의 일정한 부분은 이게 임야가 있고 좀 이렇게 엄숙해야 되죠. 나무도 있고 좀 계곡도 있고, 물도 흐르고 그런 걸 자기 그 기반이 되는 임야를 딴 사람 다 줘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럼 무효예요. 존립의 기초를 상실해버리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로마자 2번은 뭐냐면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뻔한 거 아니야? 도박, 경마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거? 그죠? 물론, 경마나 이 복권 같은 경우, 뭐, 로또?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왜 유효하냐면 법률의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유효하다고 하는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도박 같은 겁니다. 거기 교과서 써있죠? 경마 투표권, 주택복권, 경륜과 경정의, 승자 투표권, 말이 복잡하죠, 이거. 이런 거는 법률이 허가하고 있으니까 반사회성이 없지만, 도박 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박 계약은 무효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 하면, 도박 계약은 무효인데, 도박 계약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건 딴 문제예요. 그 작은 글씨 있죠. 그러니까 도박과 관련됨으로써 무효. 그 위에 본문에 도박은 무효. 이걸 구별해야 돼요. 빨간 걸로 네모 쳐가지고 이게 연결시켜가지고 구별한다고. 도박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인 거하고 도박 계약하고 관련돼서 무효하고는 다른 거라고. 관련돼서 무효는 왜 무효라고 써있죠, 거기?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죠, 끝에. 거기를 메모를 칠해요. 이걸 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냐면 도박 계약이 무효인 건 왜 무효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예요. 본문에 그렇게 써있잖아. 지금 103조 무효 배고 있는 중 아니에요, 지금? 도박 계약이 무효인 건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그 위에 본문에. 근데 관련돼서 무효인 건 전부 다 표시된 동기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도박 계약이 무효인 건 법률행위 목적이 103조 위반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목적이 103조 위반 배우고 있는 중 아니야? 사상성. 근데 도박 계약은 이건데, 도박 계약과 관련돼서 무효인 거 있죠. 도박 자금을 빌려준다. 도박 빚을 갚는 이런 거. 이건 뭐예요? 목적이 아니고 표시된 동기가. 그죠?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103조 위반이다 이거예요. 다르다고 이게. 분명히 알겠습니까? 책에 이렇게 써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F1이 뭐예요? 타인의 궁박경솔 무경험. 있다 없고 남의 약자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거 말하는 거죠.
얼빵한 사람 말이야 속여가지고 잔뜩 뜯어낸다. 어? 판례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7살 때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서울로 무단 상경해서 식모살이를 전전하면서 학교라고는 다닌 적이 없고 어렵게도 이렇게 저축해서 살고 있는데 왕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물건을 팔아먹고 풍류를 취한 거 있죠. 무효예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속여가지고 팔아먹었으니까 이거. 백사조 위반으로. 거기 보면은 그거는 따로 뒤에서 적기로 한다? 왜? 민법은 이걸 백사조에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미리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이걸 민법에서 따로 규정했으면 필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원래 이게 필요 없는 조문이에요, 그렇다면. 103조 가만 놔둬도. 이걸 백사조에 따로 규정했을 때는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103조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걸 찾아내는 거 있다가.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은 보충제가 말한 표를 나누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219페이지가 동기의 불법이라는 게 있죠. 그걸 별표해야 된다고. 그걸. 동기의 불법. 별표 3개 해야 돼, 3개.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거. 동기의 불법의 뜻이 뭐냐 하면, 동기의 불법. 왼쪽 페이지 작은 글씨 끝에 있는 동기가 반사회적인 거 있죠. 그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거 연결해놔요, 그거하고. 연결해놓으라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 앞에서 배운 걸 알아야 돼. 어저께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동기,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 표시행위 이렇게 있다고 했죠. 여기서 이 앞에 동기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에 탈락했다고 했죠. 의사표시 구성요소에 탈락했다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그런데 어저께 설명하면서 그러나 나중에 이게 부활해가지고 튼다서 표시된 동기는 의사표시 요소가 된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왜 갑자기 문제가 되냐면, 이게 표시된 거는 살아나가지고 효과의사와 마찬가지 대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 대접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같은 말 5개가 있다고 그랬죠. 같은 말 5개. 본인이 원하는 그 법률 효과 또는 효과의사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게 표시돼 버리면 이 효과의사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지금. 표시 안 된 건 물론 안 되고.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해요, 지금. 그 과정.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읽으면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표시된 동기는 의사 표시와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말을 찾으면 돼요, 여기서. 그러면 표시된 동기는 무효가 됩니다. 반사회적이면.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배운 걸 똑바로 알고 조합하는 방법만 알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소설은 뭐예요? 표시가 되든지 말든지 다 고려하자는 거예요. 어저께 나온 프린트에도 표시된 동기가 따로 나와 있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밑에다 쓰세요. 동기가 표시되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법률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법률행위 목적에다 빨간 줄을 자기가 쓴 걸 다시 치고 법률행위 목적. 그거와 같은 말 5개를 다 떠올리면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는지 알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것도 한 가지 참고 삼아야 될 거는 동기의 모 이렇게 하는 문제가 현재 우리 민법에 케이스가 2개밖에 없어요. 표준적으로. 원래 세부적 따지면 많은데 동기의 모 그게 하나가 동기의 불법입니다. 또 하나는 뭐겠어요? 동기의 착오. 바로 뒤에 나와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어디 나오냐면 그거는 응? 238페이지 맨 밑에 바로 C번에 교과서 238페이지 맨 밑에 바로 C번을 봐봐. 제목을 동기의 착오, 동기의 불법밖에 없어요. 근데 공부하기 더럽게 편해요. 왜냐하면 238페이지 쪽을 먼저 읽어봐요. 내용을. 거기 똑같이 쳐요. 똑같이.
표시된 동기만 다수설은 의사표시 내용을 취급한다는 거죠. 공부하기 되게 편해, 이거. 우리나라 다수설은 말이에요. 표시된 동기만 취급한다니까, 유효하게. 동기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동기의 착오와 동기의 불법이 문제가 되더라. 그걸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질서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그 220페이지에 사회 질서 위반의 효과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게 법전에 103조에 일단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 지금? 무효라고 써 있어, 무효. 근데 무효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했죠. 무슨 선의의 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니, 뭐 제3자에게 대항, 이런 게 있는 무효가 있고, 그런 말이 없는 무효가 있다. 103조에는 그런 말이 없죠. 그냥 무효. 이거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절대적 무효. 그냥 무조건 무효예요. 이 절대적 무효인가 아닌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추인과 전환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추인,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에는. 그런 절대적 무효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교과서에는 저는 요즘 보충교재 247페이지 남아있죠.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동그라미 1번에.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판례까지 읽어봐요. 대법원도 마찬가지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보충규제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입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동그라미 4번에 발표하고. 사회 질서에 위반된 행위가 채권행위인 경우에는 이행 전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746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3조와 746조는 뭐 남편과 마누라라고 해서 상관없고 손바닥의 양면이란 말도 쓰고 있고 알겠습니까? 사물의 본성의 양측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붙어다니는 조문이에요, 원래. 103조에 관련된 문제를 냈는데 746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나 746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고 했더니 103조는 전혀 보이지 않는 답안지에. 그럼 빵점에 그냥 무조건. 여러분 집에 가서 채권 강론 교과서를 살펴보면 746조 설명하는데 103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관계가. 103조의 관계가. 746조와 103조는 말이에요. 너무나 밀접합니다. 그러나 불륜 관계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정상적으로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항상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뭐냐 하면 이걸 사례를 들 때 보통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때 도박의 예를 들게 돼요. 도박의 예. 이걸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는 거야, 이거. 도박 계약이 원래 채권 계약입니다. 알겠습니까? 도박 계약이. 도박해서 지면 점당 얼마를 준다. 이 채권 계약이라고. 고스톱 아니고 뭐 딴 것도 상관없어. 섰다 판에서 뭐 베팅한 돈은 끝발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 들고 간다. 이게 다 채권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도박 계약을 맺게 되면 뭐 고스톱에서 뭐라도 상관없어요. 포커에도 상관없고 날 보고 포커하자고 그러지 마요. 젊은 날 한 1년 반 동안, 1년 8개월 동안 동대문 쪽에 포커계의 거성 중에 하나 있었어요. 날 보고 포커하자는 말은 선생님에게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카드 있죠, 카드. 카드를 어느 정도 하면 그렇게 되냐면 한 석 달 동안 방구석에 앉아갖고 카드를 가지고 노련한 선배를 옆에다 놓고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한 석 달, 석 달 정도 지나면 IQ가 100만 넘으면 카드를 트럼프로 말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정신을 집중하면 석 달만 목매달고 매달고 앉았으면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형태의 트럼프라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그건 되게 쉬운 거예요. 뭐 만화책에 나오듯이 요새 뭐 허영만의 그 뭐예요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찾아봐. 뭐라고? 타짜 참 타짜. 타짜 같이 이렇게 표시할 필요 없어요. 하다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뭐 몇 장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표시할 필요 없을 게. 표시하다 걸리면 손 잘려요. 여기도 지금 신림사거리하고 하고 봉천동에 하우스가 다 있죠. 불법 도박하는 곳. 나 민법을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아는 형을 따서 한번 가봤는데 도박은 안 했어요.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오래됐어도 딱 해보면 금방 압니다. 저 사람 타짜구나. 금방 표가 나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그걸 속일 정도 되면 그 사람 진짜 프로 타짜입니다. 그걸 속이고 얼빵하게 뛰어드는 사람 있죠. 그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선가 표가 나버립니다, 갑자기. 눈빛이 다르던가, 뭐, 손놀림이 다르든지. 그런데 도박은 왜 하지,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도박하지 말라고. 도박의 이 전문가들은 말이야,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프로들은. 나 같은 사람도 분별이 안 돼요. 속임수를 써도. 그냥 그럴 바에는 생고생 할 필요 없이, 팔도 아프고 그런데. 그냥 돈을 주는 게 차이나, 주는 게. 건강에도 유리하고, 열받아서 더 이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도박이야, 도박. 도박 계약을 맺으면, 이게 그냥 절대적 무효다. 103조 위반 절대적 무효다? 이건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이거. 이행 전후를 따져야 됩니다. 도박 계약을 맺었는데, 정말로 졌어요. 왕창 졌어. 즉, 상대방이 뭐 이상하게 어떻게 하더니 1400점이 났다는 거야 고스톱에서. 응? 이 진짜 난다며 이거.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뭐 박을 쓰고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합치면 막 몇 배가 되면 1400점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1400점 점당 이게 10,000원이라도 1400만 원 아니야 이거. 1400점 났어요. 아직 돈 안 줬어요. 그러면 103조 적용돼. 103조. 아직 돈 안 줬으면 103조 적용돼. 무효입니다 이거. 안 줘도 돼요. 그런데 돈 줬으면 얼핏 생각할 때는 애당초 이게 무효니까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죠. 746조 본문에 걸려서 못 찾아와요. 알겠습니까? 못 찾아와. 줬으면. 까마칠 사건입니다. 주기 전에는 안 줘도 되는데 일단 줬으면 못 찾아와요. 746조 본문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걸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상대방이 타짜라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그럼 746 단서예요, 단서. 746 단서. 알겠습니까? 단서에 걸려가고 찾아올 수가 있다니까? 상대방이 타짜라는 걸 입증하면. 사기도박사라는 걸 입증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약간 검토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는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 이렇게 써있죠. 이걸 물리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비록 상대방이 사기도박꾼이라 할지라도 이놈도 약간 잘못이 있죠. 뭔가 이 한 큐를 노리고 들어간 거야 지금. 도박에 하나 껴가지고 어떻게 쉽게 한번 벌어볼까 하고. 그러니까 이게 100% 잘못이 사기도박사 타짜한테만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경우는.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법조문에 딱 걸려버리죠.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 그대로 버리잖아, 이게 말이. 거기에 걸려버리잖아, 이게. 이 도박의 진놈도 담은 한 1, 2%라도 흉악한 심보가 있었던 거 아니야, 원래. 어떻게 이걸 한 큐에 딱 건져볼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문에 이게 안 걸린다고. 그러나 우리 대법원과, 우리나라 압도적인 통설은 말이에요. 법조문에는 만이라고 돼 있지만, 법조문에는. 예를 들어서 한 20%가 이쪽에 잘못이 있고 80%가 이쪽에 있으면 현저하게 이쪽이 잘못이 크죠. 이 경우도 그 만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경우도. 그래가지고 이 경우도 찾아올 수 있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타짜라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거기 뭐 746조 이런 말 보이죠? 교과서 220페이지 효과에. 알겠습니까? 그거를 기억을 해둬야 돼. 그 다음에 말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백사조를 배운다. 백사조.
220페이지 맨 밑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라고도 한다. 중요하니까 조금 쉬었다 가기로 합시다.